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시공학인데요. 사실 다섯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이나 여섯 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기술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편을 가지고 통상 건설 안전공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61번 다음 조건에 따른 백호가 뭐예요? 백호는 바로 요사이 우리가 실제 백호인데 항상 보통 사람들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는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의 단위 시간당 추정 굴상량이 있습니다. 추정 굴상량은 어떤 건지 한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굴상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킨 용액 0.5m 삼성이고 사이클 타임은 20초입니다. 작업 효율은 0.95, 굴삭 계수는 0.7입니다. 굴삭토 용적 변화 변수 1.25인데요. 공식을 써불게 모든 굴삭기의 단위 시간당 굴삭토 시공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굴삭토량을 Q라 할 때 이걸 지금 이래 했는데 CM 분모가 CM이고 나머지는 다 분자로서 나눠버리면 돼요. 실제 뭐냐고 하면 CM은 뭘 CM이라고 하면 사이클 타임 20초분에 모든 걸 다 곱합니다. 버켓 용량, 그 다음에 효율, 굴삭 개수, 용적 변화 개수 해가지고 3600을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래 돼요. 그래서 다음 해보니까 70.87 너무 복잡할 게 없어요. 사이클 타임 분에 3600을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그 숫자에 다 곱하면 된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 숫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70.875인데요. 70.875니까 반올림한 것이 아마도 70.9m의 삼성 시간당 사실 엄격하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메타의 삼성 아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6조과 4-30조 문제 21번도 똑같이 출제되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2번입니다. 철근을 피복하는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른 말로 이것도 철근을 피복하는 철골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페인트는 아니죠. 그러나 철근의 순 간격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되죠. 철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면 답은 1번입니다. 둘째, 자구를 방지하죠. 콘크리트 부착의 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하재라든지 중성화든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이 철근 피복 목적이 우리 교재 4-70조 철근의 피복 목적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지름이 D19mm입니다. 원래는요, D라고 쓰는 것은 모든 철근, 이형 철근이라는 뜻이죠. 원형 철근 같은 원래 파이로 이렇게 표시해요. 어쨌든 D가 19예요. 굵은 골재의 치수는 25mm일 때 철근과 철근의 순간경으로 옳은 것은 근데 철근을 순간경을 결정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우선 세 가지 방법이 적용하는데 답은 3.3mm인데 왜 그래 되어 있는지 명쾌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철근의 순간격은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 지름이요 작은 지름이에요. 작은 지름이니까 작은 지름에 1.5를 곱하거나 큰 지름에 1.25를 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D를 그대로 적용할 2.5cm 이상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을 선택해요. 그런데 계산하면 가장 큰 건 31.25예요. 그럼 31.25가 없어. 가장 가까운 것이 33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틀리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64번이죠. 석재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석재는요. 압축이라는 은장이 크게 받는 곳에 사용한다고 여기서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압축에는 되지만은 철근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반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철근은 당겨보면 뚝 떨어져요. 그죠? 물론 잘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압축력을 받는 곳에 쓰지 인장력을 받는 곳에는 쓰지 않는다. 답은 1번입니다. 석재는 무겁죠. 중량이 크고 운반에 제한이 따르므로 최대 치수를 정해야 될 것이고 되도록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사용하고 가공 시 예강금피와 뾰족뾰족하게 하면 어떻게 안전성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는 균일 제품을 사용, 공급계획 물량을 잘 세워야 되고 석재는 중량이 크므로 최대 치수는 운반상 문제를 고려하여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 인장 강도 약함으로 어디야? 여기 있잖아. 압축 응력을 받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1m 삼성 이상 석재는 높은 곳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내하가 필요한 곳은 열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석재는 열을 가하면 균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강도가 크며 열에 약하고 열 영향을 받는 부위는 석재 시공을 피해야 됩니다. 외장 바닥 사용 시에는 내수성과 산에 강한 것을 사용하고 대리석은 비중이 크고 강도가 크지만 요게 항상 시험 문제나 산이나 알카리에 취약하다 그러는데 요게 강하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취약함으로 외장 재료의 사용을 피하고 또 특히 대리석은 외장에 쓴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석재는 예각을 피하고 재질에 따른 가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4-109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5번째를 보겠습니다. 65번째를 보니까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 첫째,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풍화되지 않게 바람 들지 않도록 저장해. 맞죠? 둘째, 골재는 장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여 먼지, 흙 등과 유해물이 혼입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골재는 장골재, 굵은골재 입자가 잘 분리되도록 하여 취급하여 물 빠짐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골재는 여기 있는데 장골재, 굵은골재는 각 종류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니까 혼화재질은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 맞습니다. 골재는 종류별로 지적. 그래서 우리 교재 4-86종 문제 53번에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66번입니다. 철골 부재를 절단하는 법, 가장 정밀하는 방법, 무조건 특기로 없어요. 이건 톱 절단이 가장 정밀하겠죠. 앵글 커터 등으로 작업하는 것은 여기에 거창하게 되었지만 가장 우수한 것은 톱이에요. 두 번째 뭐요? 전단 그냥 거스름이 없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가스 절단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톱 절단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대표적인 용접, 모살 용접으로 단면상 2로 목두께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목두께죠. 여기서 D 거리를 우리는 목두께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또 그대로 해놨으니까. 67번 보면 어쨌든 목두께는 D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죠. 목두께. 목두께는 통상 0.7S 정도로 하고 보광살 두피는 3m 이하 또는 0.1S 1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재 4-91쪽에 그림 모살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에 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 봤더니 뭐예요? 3m가 아니고 3mm 이하가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광살을 메타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왜 틀리냐? 지금 아직까지 책에도 싣지 못하고 그대로 합니다. 3월 5일 날 본 거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68번 되겠습니다. 68번 일반적인 공사의 시공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시공 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직접비를 지급한다는데 직접비는요 사실 시공하고 관계없이 벌써 결정된 상태면 다소의 차이 내서 이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빨리 급속 공사를 강행할수록 품질은 어떻게 해? 나빠지죠. 예를 들어 재령일수, 콘크리트 압축강 재령일수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문제죠. 이런 거. 시공 속도는 간접비와 직접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함이 가장 적절하고요. 시공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간접비는 감소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비는 시공 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우리 4-51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9번입니다. 69번은 철골 공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타는 무수적 모르타를 하고요.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는 콘크리트 설계 도면 레벨보다 30에서 50mm 낮게 탓을 해야 되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운드 설치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베이스 모르타르 양생은 철골 설치 전 1일이 아니고 반드시 얼마? 3일 이상 양생해야 돼요. 3일 이상 양생을 하는 건 원칙.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쭉 한 번 더 보면요. 철공사 시방서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위치는 모이스타는 무수축을 하고 모르타르 두께는 30에서 50mm 하고 모르타르 크기는 200mm, 각도는 직경 200mm 이상을 합니다. 베이스 모르타르 철골 설치도 얼마? 1일이 아니고 3일 이상 양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 문제는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70번은 특수 거푸진 가운데
무량판 구조예요. 또는 평판 구조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이건 사실 뭐예요? 워플폼이죠. 워플폼은 무량판 구조, 평판 구조,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집이 이거는 가지고 돈펜이 됩니다. 크기는 60에서 90cm고 높이는 9에서 18cm, 모서리는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어 두 방향 장선 바닥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푸집이 바로 워플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3쪽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71번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이건 어떻게 자유여유죠.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자유여유고요. 최초 교유 작업을 시작하여 그 후속 작업을 최초 개시 시작할 때 생기는 여유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후속 작업 EST 그 작업의 EFT를 빼면 바로 자유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0쪽 표에 용어와 기호로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72번입니다. 72번은 바로 ALC 블록 공사에 관한 내용은 옳지 않는 거예요. ALC 블록 공사는요. 쌓기 모르타르와 교반기를 사용해 배합하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죠. 줄 두께는 통상 3에서 5mm 정도로 한다는데 3에서 5가 아니고 1에서 3mm 정도로 그래서 틀렸어요. 하루 쌓기 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면 최대 2.3m 맞죠?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경우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LC 블록 공사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줄눈의 두께는 3mm 아니고 1에서 3mm 정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 탑다운 공법을 가지고 뭐라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역타 공법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탑다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역타 공법이라고 맞죠? 굴토 작업이 슬라브 하부에 진행되면 작업 능률 및 작업 환경 조건이 개선되면 공사비가 절감된다. 이게 많이 문제예요. 공사비가 증가되고요. 비싼 것이 가장 단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틀렸어요. 건물의 지하구조체에 시공임이 많아 건물 방수에 대한 우리가 크고 지상과 지하를 그러니까 동시에 함으로 시공해서 공기를 절감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절감하는 대신 뭐요? 시공비가 비싼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타 공법, 다른 말로 탑다운 공법이라 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은 철근제로 실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건설공사에서 실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벌써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는요. 나오는데 여기 뭐요? 압축 강도 시험, 인장 강도 시험, 연실류 시험, 힘 시험이거든요. 여기 뭐요? 압축 강도는 뭐요?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 완성되는 것을 시험하는데 이것이 옛날에 우리 한 15년 전에 건설안전 작업형 처음 나올 때 수미 테마로서 충격 강도 시험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데 이거는 콘크리트를 시험하는 거죠. 답은 것은 얼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인장 시험, 연실류 힘 시험 어떻게 기계적인 시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직영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설명으로 잘 봐야 돼요. 옳은 것이라 그랬어요. 항상 틀린 것이요. 옳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1번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공사비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는 증가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의사소통이 원하는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공사기간이 증가돼요. 틀렸어요. 셋째 특수한 상황에 비교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왜? 인기응변을 할 수. 야 돈은 더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자. 이래가 답은 맞는 것은 3번이 맞습니다. 입찰이나 계약 등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발주기의 수송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10쪽에 직영공사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76번 하겠습니다. 76번은요. 지하 흙막이 벽을 시공할 때 말뚝 구멍을 하나 걸로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다시 그 사이에 뚫어 콘크리트를 부어놓는 말뚝을 뭐라 이러는 이건 사실 벌써 여기 나왔죠. 하나 걸러 하나 하는 것은 뭐요? 사실 이 코스 파일 공법이 되겠죠. 이 코스 파일 공법은 다른 말로 주열식 흙막이 공법 중에 한 종류를 우리는 이 코스 파일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뚝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다시 다음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 탓을 하여 연결해주는 주열식 공법의 한 방법이 바로 이 코스 파일 공법인데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뭐 저소음, 저진동, 차수성이 높고 주변 집안에 대한 영향이 적고 그래서 도심지의 근접 시공에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코스 파일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죠. 흙막이 효과가 좋고 인적 건물의 침하 우려 시 유효돼요. 그래서 요사이는 옆집에 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을 이 코스 파일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 걸러 하나 할 것. 또 공사비가 많고요. 불착 시 안정행사에 따른 벤토나이트 폐액 처리 문제가 사실 요사이는 환경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7번 가겠습니다. 77번은 지정 공사에 사용되는 장기 허용이에요. 압축 강도의 범위는 근데 장기 하용 압축 부분은 통상 톤당 20에서 40톤 메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9페이지 교재 모래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번째 문제인데요. 조적공사시입니다. 조적공사에서 점토 벽돌 외부에 발생하는 백화 현상입니다. 하얀 흐름, 물 같은 거 생기는 거죠. 흰색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우리는 백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10%의 입수율을 가진 양질의 벽돌을 사용하면 되죠. 당연히 잘 굳어진 벽돌. 둘째, 벽돌면 상부에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빗물막이를 설치합니다. 쌓기 후 전용 발수제를 발라 벽면에 수분 흡수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염분을 함유한 그럼 뭐요? 이게 뭐요? 더 백화 현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모래나 석회질이 쌓인 모래를 사용.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백화 현상을 더 증가시키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백화 현상 방지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잘 구워진 벽돌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줄로 방수 철저히 예방이 중요하고 조립률 큰 모래나 분말대와 큰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겠고 차양 루버, 돌림띠 등 비마기를 설치하고 표면에 파라핀 도료나 실리콘을 뿜칠하여 수산화 칼슘의 유출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우중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비 올 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4-100입니다. 합격 날개에 합격 예측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9번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의 종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초는요. 우리는 바로 온통기초, 복합기초, 독립기초, 연속기초가 있는데 실제 다 틀려서 우선 복합기초가 맞는데요. 2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받치게 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복합기초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면요. 기초는요. 기초의 스랍 형식에 의한 부분은 바로 독립기초는 단일 기둥이 기초를 받치는 거고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을 한 기초판에 지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속기초는 연속된 기초판이 벽이나 기둥을 지지하고 온통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를 기초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80번은요. 지하 합판 거푸집 치갑입니다. 대비하여 보통 버팀대를 삼각형으로 일체한 공법은 이거는 사실 삼각형 일체한 것은요. 우리 영어로 하면 타이레스 폼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폼타이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바로 무폼타이 거푸집은요. 백체 거푸집을 설치한 백체 양면에 거푸집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때 한 면에 거푸집을 설치한 폼타이 없이 거푸집을 작용한 콘크리트 치갑을 지지하도록 한 거푸집 공법 우리는 무폼타이 거푸 또는 타이레스 폼 워크라 그러는데요. 무폼타이 거푸집 공법은 폼타이 설치 작업 번거로움을 없애고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브레이스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브레이스 프레임 공법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무폼타이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요. 조금 더 그림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형태가 삼각형으로 브레이스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이래서 무폼타이 거푸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특징은요. 폼타이를 설치하기 여기 설피라고 되어 있는데 폼타이를 설치하기 위한 용접자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폼타이형 철물에 의한 누수가 방지되고 흙막이 공사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폼타이가 됐고요. 또 공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설치 해체 폼이 절약되고 사용 횟수에 대한 전용률도 아주 높습니다. 하부 앙카 매입을 위한 지지책이 필요한데 근데 시공상 주의사항이 있어요. 앙카 매입 시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앙카 매입 지지 실험을 실시해야 되고 이 시험은 바로
인발 시험을 합니다. 앙카매의 길이는 콘크리트 또는 경질 지반에 260에서 430mm 정도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공 기술사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 우리 교재 38조 24번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건설안전공학의 4번째 과목, 건설 시공학을 해서 5번째 과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재료학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